해리스가 박빙으로 이기면 이거 진짜 단기 악재다. 이건 오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오른 섹터는 어딜까? 그러면 AI였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주식원탑 김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니죠, 아직 당선자죠. 당선이 됐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뭐 수혜주, 피해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일단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누가 박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너무 그 지금 나오는 언론들 보니까 너무 그 미국의 그 좌파 언론들을 너무 받아쓴 거 아니냐 이런 반성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박빙이라고? 저는 오전만 보고 끝났구나, 조지아 보고 아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예상을 깨고, 뭐 예상은 아니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트럼프 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저는 뭐 트럼프가 압승을 했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제일 주목했던 거는 이제 레드 웨이브, 레드 스윕이라고 하잖아요. 공화당이 석권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화당이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주변국들한테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예,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 트럼프의 정신적 라이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예, 오바마 대통령이랍니다. 예전에 사업가 시절에 엄청 그 트럼프는 앉아 있는데 오바마한테 엄청 그 굴욕 같은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오바마랑 무조건 거꾸로 한다가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의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가장 가득한 생각인데,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고 트럼프 케어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는 의회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못했거든요. 가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해서 그냥 자기들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그 뭐 이렇게 장벽 짓고 막 이런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공화당이 집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일기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정책 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트럼프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일단 먼저 한번 질러보죠. 되게 센 프레임으로 자기 프레임 쪽으로 이렇게 일단 딱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영리하게 손익계산서를 따져가면서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실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혼자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니잖아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 떨어져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부담이 사실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 자체는 확실하지만 사실 솔직히 따지고 지나서 보면 일방통행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세상 사는데 아주 크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 큰 틀에서의 저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정책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그거는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의 영역으로 넘기기로 하고, 제 생각에 좀 큰 틀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뭐 관세, 규제 완화, 법인세나 재정 확대, 그리고 반 바이든 정책, 이건 뭐 IRA의 수정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정책의 틀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관세 인상인 것 같아요. 관세 인상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직접적으로 주변국에 일단은 부담감으로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관세 하나만 보자고 하면 이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으면, 미국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으면 미국 측면에서 또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거 분명히 관세는 인플레이션, 가뜩이나 어렵게 잡아놨는데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유발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이건 책으로도 뭐 관세를 도입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있지만 예전에 닉슨 시절에도 무역 관세를 올렸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미국 경제가 휘청였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교과서적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미 경험된 바가 있어서 아마 이 첫 번째로 생각되고 있는 이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 증시를 좋게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경과하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IMF에서도 경고가 좀 나왔죠. 이게 좀 강하게 되면은 세계 GDP가 7% 정도 깎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힘없는 우리야 뭐 대응할 수 없지만 유럽 같은 데는 또 그쪽도 보복 관세 할 수 있고 네. 서로 이게 뭐 싸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어떤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을 좀 쓰지 않겠느냐 이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약집상에서 예산 집행 예정을 보게 되면 트럼프의 재정 확대 규모가 해리스의 2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엄청나게 이것만 해도 미국 10년물 금리를 한 0.5bp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확대된 재정 정책을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더 부양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요거는 또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관세와 함께 강한 관세 그리고 재정 확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유발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한 번 더 유발시킬 수 있는 좀 부작용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큰 틀에서 법인세 인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재정 입장에서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되거든요. 이러면 내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초중반이 지나고 나면 미국 정부 부채를 가지고 협상하는데 이게 또 시장에 엄청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궁극적으로 만약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이 재정에 대한 이슈,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달러 가치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정부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왜냐하면 여기에 신용등급이 내려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반대 그러니까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좀 재정은 덜 걷고 대신에 조금 덜 쓰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 이거를 일론 머스크한테 맡길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예전부터 보면은 미국의 공무원들이 너무 방만한 재정을 하고 있다. 이것들을 지적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머스크에게 맡긴다고 하면은 재정을 조금 덜 쓰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무조건 재정을 확대할 거다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는 가변사항으로 두고 이후에 정말 어떻게 재정을 쓰는지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트럼프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자극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지금 워낙 뭐라 그럴까요? 세상은 또 많은 전문가들은 강달러 고금리를 걱정하는데 원래 트럼프의 그 어떤 꿈을 실현시키려면 약달러 뭐죠? 약달러와 저금리 네네. 이게 이제 기조긴 한데 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심이 바로 고금리 강달러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연준 오늘 파월 그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트럼프가 압박을 가해도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죠. 제가 인터뷰 봤는데요. 길게 말도 안 했어요. No? 네, no.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No? 이러고 그냥 끝냈거든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저는 그 사임 문제부터 요게 좀 재밌으니까 오늘 뭐 각종 유튜브에 썸네일로 이제 그걸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지켜져야 되죠. 그게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기본적으로 경제는 안전해야 되는데 이 안전성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보시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화 정책의 이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잘 흔들리는 걸 우린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걸 만들어낸 곳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래도 내가 통화정책위원회 발언권을 갖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노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예전에 또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맨날 트위터로 금리 인하해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재밌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근데 왜냐하면 파월이 오늘도 기자회견 할 때 진짜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할 거예요. 그치. 거기서 말 길게 했다간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네네. 오해와 예. 억측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 요 정도로 넘기면 될 것 같고 우선 FOMC가 있었는데 요 내용 중에서 정치와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Q&A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이슈는 실제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분명히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대신에 선언문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조금 낮추는 그런 선언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제가 뭐 연준 위원은 아니지만 추측컨대 이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목표 금리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을 다시 고려하기 시작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연준이 12월, 1월, 2월 계속해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장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연준의 Q&A 내용이나 연준의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선 당선의 결과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영들이 보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계속 걱정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는데 일단 오늘 0.25 하면서 크게 뭐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당장에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3월 이후부터는 아마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목표 금리 그러니까 낮추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금리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초단기로 보면은 다음번에 1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매파적 입장인데 반반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7대3 정도로 그래도 금리 인하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둔화될지도 모르겠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부분 이거의 가장 궁극적인 배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더라도 최근에 보면 미국 고용시장 지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고용보고서는 그 허리케인이랑 뭐 파업 영향이 있었지만 그걸 빼고는 너무 좋게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지표 자체도 나쁘지 않게 발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50bp를 딱 질러놨는데 그리고 나서 경제 상황이 너무 견조한 거죠. 그러면 대선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은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 좀 실망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당분간 내년도 한 3월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어쨌건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다음에 걱정되는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선됐다는 그 소식에 미국 증시는 뭐 신고가를 3대 지수 모두 경신하면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진짜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불확실성의 제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사실 선거 전에 박빙이라는 얘기 듣고 박빙인데 해리스가 박빙으로 이기면 이거 진짜 단기 악재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불복 선언을 할 거고 그러면 예전처럼 막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의사당으로 그치. 쫓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게 단기 악재가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앞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웬걸 오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거 제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변동성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에 있는 미국 증시 투자 참여자들도 기본적으로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사실 증시가 오르면 보통 한 15 이하 레벨에서 12, 13, 14로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 이렇게 이제 20 이하로 급등을 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 고가 갱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변동성 지수가 20 위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지수가 랠리면 변동성 지수가 12, 13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 왜 20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까? 이게 뭐가 내가 모르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가? 이걸 제가 계속해서 좀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반영했던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고가 랠리를 할 때는 변동성 지수가 내려가지 않았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하루에 20% 빠지면서 그냥 15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의 판단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은 사실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매크로 환경도 고용 지표도 좋고 매크로 지표도 좋고 기업 실적도 좋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한 2, 3주를 계속 한 달 정도를 놀았거든요. 한 달 정도 놀다가 불확실성 제거됐는데 트럼프건 뭐건 이거는 더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은 없겠는데 싶어서 그냥 한 방에 딱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이 첫째 날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각도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된 게 그나마 그런 후유증이 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압도적인 논란이 네,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이겨버렸으니까 네. 그게 또 호재일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가 만약에 졌으면 뭐 이러저런 또 노이즈들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입장은 절대 아닌데 그냥 원사이드하게 누군가 이겨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수혜주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테슬라가 가장 앞장을 서고 있고요. 근데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은 민주당 해리스에다 다 지지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증시가 이틀 열렸잖아요. 근데 이 이틀이 또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날은 정말 트럼프 정책을 가지고 모든 주식시장이 그냥 더하기 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은 강한 플러스,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종은 강한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제 규제 완화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니까 은행이 그 무거운 주식들이 막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대선 승리 선언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국경부터 다시 지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국경선 그으려면 또 뭐 중장비도 필요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캐터필라 이런 주식들이 되게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8%씩 하면서 올라가면서 고가갱신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그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첫째 날은 친환경, 태양광 업종들은 다 10%씩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정책을 가지고 더하기하고 빼기를 했던 하루라고 보여지는데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의 흐름이 만약에 한자로 정의 흐름이라고 하면
오히려 둘째 날은 반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첫째 날 초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적 좀 약세의 경우였던 것 같고, 대신 첫째 날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종목군이나 나라들이 유럽 증시에서부터 모든 국가에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 지수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2차 전지 중심으로 반등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그냥 그 글로벌 흐름에 궤에 맞춰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하루 이틀 정도 약했던 종목들이 지난 새벽부터 강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냥 동참했다, 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흐름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는 좀 걱정했던 건 트럼프가 딱 대선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빅테크 이런 건 대부분 다 민주당 계열이니까 그러면 AI라는 이 헤게모니가 바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오른 섹터는 어딜까? 그러면 AI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랐던 섹터는 AI 성장 섹터 이쪽이었기 때문에 제 이게 다음 주 제 방송에 썸네일로 써먹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장의 주인은 나야. AI. 우리가 안 쓸게요. 별로 매력 있지가 않네. 별로실까요? 하여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트럼프가 되고 레드 수입이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기존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기존의 질서는 바뀌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AI와 관련해서는 우리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규제에 대한 필요성들이 유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되지. 네. 이런 마인드. 그냥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거기서 미국이 뭔가 거기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정말 글로벌하게 다 모든 게 1등이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하나예요. 이게 AI. 그것도 그렇지만 그 쏟아붓는 돈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가 기업들. 얼마 전에 요번 실적 발표 때 계산을 해봤는데 빅테크가 1년에 AI와 관련한 캐펙스만 4개 기업을 합하면 25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게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 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사실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섹터가 그쪽인데 트럼프가 버릴까?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규제 개혁을 깰 수 있는 뭐랄까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1,700억? 1,800억? 이렇게 썼다던데. 하다못해 몇 년 후에 누군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몇 년 후에 공화당으로 해서 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 후보로 또? 대통령 후보건 뭐건 주지사가 됐건 뭐가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 사실 진짜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근데 제가 볼 때 생각해 보니 일론 머스크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주가만 20% 올랐는데 그럼 20%면 그것만 해도 200조 뭐 250조 이런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푼돈 한 1,몇백억 쓰고 이만큼 얻었기 때문에 와 정말 사업가인데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암만 해도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진짜 최대 수혜주로 포커싱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테슬라 실적 발표한 직후였어가지고 저는 원래 테슬라라는 기업은 좋은 회사긴 하지만 좋지 않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그 전까지 테슬라 전기차 했었다면 그렇죠. 근데 원래 테슬라는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했던 게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에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길게 보면은 굉장히 부진한 주가 추세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등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요소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를 하는데 그 테슬라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좋은 회사, 나쁜 주식이었다면 이제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선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폭발하기는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첫째 날은 대선 효과에 수혜가 받는 기업들이 급등했고 그 다음 날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테슬라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같은 날 은행도 오르고 캐터필러도 오르고 뭐 이튼도 오르고 다 같이 올랐는데 그 다음 날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만 추가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테슬라를 트럼프 대선 관련주로만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랐을 때. 그러면 오히려 되게 큰 그림을 놓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단순 전기차라는 개념에서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어떤 진짜 성장주로서의 테슬라의 개념을 지금부터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그 첫 번째 허들이 260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대선 모멘텀으로 확 뛰어넘어서 지금 296불이에요. 근데 이걸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의미 있는 선을 상향 돌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선 수혜주다 이러면은 여기서 매도가 맞는데 저는 트럼프 대선 수혜주로 보면은 이 주식 매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상의 것을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가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여러 날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좋은 시장인 건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너무 높은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거 잘못 들어갔다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 네. 일단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확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보였으니까 만약에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일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늘 추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조금 단계 폭발한 게 아니라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차피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이 AI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AI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궁극의 AI 모델이라고 하는 AGI까지 가는데 아마 한 8,00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8,000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면은 지금의 현재 개발 속도로 보면은 7, 8년 정도가 되면은 AGI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AI 관련한 주식들의 평균 PE가 30배, 40배 정도거든요. 네. 그럼 싸죠. AGI를 8년 안에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30배라는 게 내가 투자를 해서 원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년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AGI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8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과히 비싼 밸류에이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은 주도주도 아직 바뀌지 않았고 그 주도주가 짱짱한 상황이고 추세는 더 강해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현 시점에서 어렵고 오히려 걱정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는 시점 내년 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미국 시장 걱정하는 건 뭐 진짜 연예인 걱정하는 거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죠. 정말 더할 나위 세계 꼴찌에 가까운 이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싼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도 한 방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오늘은 제가 이제 트럼프 뭐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트럼프 당선이 당연히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실제로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내부 흐름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 삼성전자의 역배열 하락 추세는 바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고 소재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시장 내부 흐름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흐름인 거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기간을 연장을 기간을 조금 길게 해보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희망 고문은 아니고요. 미국의 대선이 종료됐다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게 단순히 주식시장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미국의 일반 제조업한테도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일반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반 제조업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어놨던 투자의 집행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일반 제조업들이 투자 집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수출이 조금은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수출이 개선되게 될 때 어떤 섹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요맘때쯤 이럴 때쯤 미국의 수출 좋아질 거 기대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삼성 전기 막 이렇게 이런 LG 이노텍 이런 IT 부품부터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련된 미국 기업의 하청업체, 벤더 업체들. 예. 뭐 그런 IT 기업들부터 막 움직이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요인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면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고 또 제가 누차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제가 진짜 깜짝 놀라겠는 게 정말 짜증나는 포인트인데요. 이 좁은 지수 안에서 거의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90, 11, 이렇게 만 2달 이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 위 폭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미쳐버리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 상황은 사실 급락하고 있는 급락도 아닌 시장인 거고 그런데 요럴 때 매매를 자칫 잘못하면은 가랑비 맞잖아요. 가랑비 맞아서 막 계좌가 조금씩 녹아들잖아요. 그래서 정작 총알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총알이 녹아들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총알을 아껴두셨으면 좋겠다. 관망하는 게 낫다. 네, 계속 요럴 때 진짜 귀신처럼 매매 잘하는 거 아니면은 조금씩 녹잖아요. 그렇지. 4848 거꾸로 되니까. 손절의 연속을 가면서 그런 부분이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프랍 트레이더 동료들 후배들 보면 꼭 이럴 때 열심히 하다가 애써 벌어먹은 거 계속 까먹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걔네들 말리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잘 숙련된 기관 투자가들도 그 짓 한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관망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주식원탁 김진 대표 모시고 투자 이야기를 들었고요. 많은 분들 참고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하신 김진 대표 고맙습니다.